오이는 재배 환경 기준으로 봐서는 엽채류입니다. 엽채류라고 생각을 하고 재배를 하면 쉽습니다. 그 타이틀은 오이가 과채류냐 엽채류냐. 그러면 과채류면 어떡하고 엽채류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가 과채류냐 엽채류냐. 과채류와 엽채류는 엄연히 그 생리가 달라요. 그래서 생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엽채류는 후덥지근한 상황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오이는 결론적으로 엽채류다, 재배 관리에서. 왜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오이 과에 기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 과 자체는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광합성이 되는 놈은 해를 보게 해야 되겠죠. 과체류는 일단 색이 나면 더 이상 비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엽채류는 기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합성을 하니까 꾸준하게 비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요게 과체류의 유리한 환경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라는 동네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중원이고 건조하고 해가 엄청 강합니다. 고산지대고 그렇죠. 이런 데서는 그 과체류, 특히 토마토 같은 게 여기가 원산지가 되겠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으면서 건조하고 광이 강한데, 이런 데는 과체류가 잘 자라죠. 근데 엽채류는 어떨까요? 이런 데서는 정글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조금 높은 편에 다습하고 강하지 않은 광에서는 이 벌이가 넓게 펴게 되죠. 저희가 환경관리 할 때도 정글 상태를 만들어주느냐, 안 그러면 중남미처럼 고온이 아니고 그 광이 강하고 습기가 낮은 쪽을 해주느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환경관리를 할 때도. 그러면 오이 가피에는 숨구멍이 있고 토마토 가프에는 기공이 없습니다. 요게 제가 요 논문을 찾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요거는 보시면, 얘는 토마토예요. 토마토고 얘는 오이입니다. 오이인데요. 보시면 얘는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토마토 과에는 기공이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오이 과에는 보면 이렇게 기공이 있어요. 동그랗게 쳐져 있죠. 쳐져 있죠.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오이보다는 토마토의 과온이 높아지죠. 이렇게 정산이 돼가지고 조직에 정산이 돼서 정발이 되면서 물이 잡내를 쫙 빼서 날아가죠. 그러면 그 조직은 시원해지죠. 토마토는 배꼽쓰기가 있는데 오이는 배꼽쓰기가 없죠. 요거는 요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이는 숨구멍이 있어서 물이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면서 물 속에 칼슘이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오이는 여간해서 칼슘 결핍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오이 하시는 분들은 칼슘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작물을 하는 데보다 약간 덜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모식도를 한번 보면, 이쪽은 오이예요. 왼쪽은 오이고 오른쪽은 토마토예요. 뿌리를 통해서 물이 쭉 통해서 과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칼슘도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다가 기공을, 칼슘이 덩치가 크니까 통과를 못하겠죠. 그러면 오이에 칼슘이 잔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공이 없는 큐팅컬충만 이루어져 있는 토마토를 한번 볼게요. 자, 물이 흡수가 돼서 과까지 갑니다. 근데 물이 과까지 가니까 가까지만 가고 더 이상 날아가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이와 다르게 칼슘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까지 도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오이처럼 토마토에도 기공이 있다. 그러면 이 물이 기공을 통해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칼슘을 이렇게 과에 축적을 하게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토마토는 배꼽썩이라고 하는 게 올 수가 없죠.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칼슘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냐 그러면 물이 글로 슉슉 안 빠져나가니까 칼슘도 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꼽쓰기가 오는 거죠. 과체류인 토마토는 과표피가 왁스로 되어 있어 기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보다 쉽게 과로 물이 전달이 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 속에 같이 따라가는
그 칼슘이 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죠. 오이는 그냥 일방통행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도 사과는 그 토마토나 가지가류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도 모식도를 한번 볼게요. 물이 정산을 합니다. 이파리를 통해서 정산을 하죠. 그래서 수증기 형태로 날아갑니다. 자, 물 속에 칼슘이 들어있죠. 물을 먹다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얘는 표피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정산이 되니까 표피 온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파리에는 칼슘이 축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이하고 다르게 요 사과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다 그럽니다. 그거를 렌티셀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조직을 식힐 만큼의 대단히 많은 물을 증발을 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물이 어디 갔냐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물하고 칼슘이 있는 게 아주 적은 양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아주 적은 양이. 표피 온도가 올라가니까 요 보시면 일소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파리처럼 기공이 있어가지고 물을 많이 날린다 그러면 표피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일소현상도 많이 줄게 되고 특히 이제 고도현상이 발생이 확 떨어질 건데 생리적으로 봐서는 사과 표피에 기공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못 다운시켜가지고 고도나 일소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체류의 생육 단계별 양분 흡수율, 쉽게 얘기해서 NPK, 칼슘, 마그네슘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를 둔 겁니다. 자, 질소, 인산, 가리 한번 볼게요. 질소는 생육 단계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산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필요하고, 가리는 촉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요구량이 제일 많아지고,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마그네슘인데, 보시면 질소, 인산, 가리가 2대 1대 3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가리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칼슘의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순서상으로 약간 세 번째죠. 그런데 뒤에 한번 볼게요. 오이는 생육 단계별로 양분 흡수율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많은 게 가리, 이놈도 가리 많아요. 그 다음에 칼슘이에요. 그 다음에 질소, 인산, 버터 이런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가리, 칼슘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질소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이 생육을 위해서는 칼슘을 주기적으로 줘야 되고 가능하면 비료를 줄 때마다 줘야 되는 그런 게죠. 식물 생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농가들이 오이에 칼슘을 자주 안 주더라도 칼슘 결핍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오이 표피에 기공이 있어가지고 칼슘이 있는 물이 쭉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슘 결핍이 상대적으로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이는 다른 가채류와 달리 칼슘 요구량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줄 때 항상 질산칼슘을 섞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비재배를 하시는 분은 별개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량 비료에 질산칼슘을 한 2% 정도 섞어서 그렇게 간주를 하세요 하고 제가 현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본에 갔다가 책자를 샀던 거예요. 꽤 비싸게 샀는데 요게 칼슘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배추예요. 배추에 얘는 랩을 씌워서 방사선 동위원소로 엑스레이 형태로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죠. 정산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는 얘가 주로 보면 칼슘이 위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파리 위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근데 정산을 억제했어요. 랩을 씌워가지고 정산을 억제했더니 이게 정산류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흡수된다.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가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배꼽 쓰기가 심하게 온다. 그러면 적심을 탁 쳐요. 적심을 치면 물이 위로 올라가던 것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배꼽 쓰기가 탁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면 칼슘은 정산유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칼슘의 이동은 결국 정산량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과체류는 지나친 정산유는 과일의 칼슘과 피부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체류 중에 오이는 정산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칼슘은 정산유에 의해서 이동을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이동 양은 정산량과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화칼슘보다는 질산칼슘을 주어야 됩니다. 염화칼슘의 이 염이 CaCl2의 Cl이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염화칼슘보다는 질산칼슘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이가 엽채류라 그러면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많은 쪽에서 키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요거는 얘가 양주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요건 잘못된 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환기죠. 그래서 환기가 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공중습도와 과의 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공중습도를 높이면 식물체는 정산을 덜 하죠.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공중습도가 높아지면 식물체에 물이 오래 남아있는 게 되죠. 그래 보시면 여기가 멀칭이 안 걷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멀칭을 걷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공중 습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수확량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요거는 5, 6월에 비가 많이 오면 대가가 많고 고도가 줄어든다. 요거는 제가 지금 사과 쪽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 보면 5월달, 그러니까 얘들 이제 수정이 되고 막 착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비대를 하는 그 시기에 그 비가 자주 부슬부슬 오면 그 해에 사과는 좀 굵어요. 좀 굵고 그 다음에 고도 현상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그 5월달, 6월달에 5월 말 6월 초에 비가 안 오고 대기가 되게 건조하고 바닥에 먼지가 날릴 정도가 되면 그 해에는 고도도 많고 그 과가 좀 작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더라도 대기 습도가 습한 거랑 건조한 거는 그 이파리에서 정산하는 양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기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도 클 수도 있고 칼슘이 더 많이 공급되기도 하고 더 작게 공급되기도 하는 거죠. 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죠. 공중습도와 과의 비례 관계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이렇게 시설이 A라고 하는 데가 있고 B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A는 공중습도가 40이에요. 40이고 그 다음에 얘는 공중습도가 80이에요. 식물 체내는 상대 습도가 100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100 빼기 40은 60입니다. 그러면 60만큼 식물은 물을 날려요. 근데 B는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상대 습도가 80이에요. 후덥지근해요. 그러면 100 빼기 80에서 20만큼만 날려요. 그럼 얘는 20을 날리고 B는, 그 다음에 A는 60을 날리면 60 빼기 20 하면 40 정도가 되죠. B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물을 상대적으로 40%를 내 몸속에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파리도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과도 빨리 비대가 되고 그 크기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습도를 누가 잘 관리하느냐,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의 비대, 그 다음에 기타 것들이 많이 변하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환기를 억제를 해서 상대 습도를 잡아줘가지고 비대를 촉진을 해야 되는데, 답은 수채, 그러니까 뭐 오이가 되든 뭐가 되든 수채의 나무의 수분 보유량을 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산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법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오이는 재배 환경 기준으로 봐서는 엽채류입니다. 엽채류라고 생각을 하고 재배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광보다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광이 먼저냐 온도가 먼저냐 할 때, 만약에 광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
겨울에도 광이 좋기 때문에 바깥에 풀이 커야 되겠죠. 근데 안 그렇죠. 그래서 물론 광도 중요합니다. 근데 광하고 온도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재배하다 보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온도입니다. 그래서 비대 촉진을 위해서는 또 온도보다는 그 다음 단계는 습도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습도를 어떻게 관리해서 정산량을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대 촉진은 자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가 체내에 수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오이가 맛으로 먹는다 그러면 오이 맛있다. 뭐 가끔 하지만 오이 되게 맛있다는 안 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반찬 개념으로 먹기 때문에. 근데 토마토나 사과나 참외는 맛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걔들은 체내 수분을 많이 보유하는 게 좋다고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이는 어쨌든 엽채류 개념으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내에 최대한 많은 수분을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러려면 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자재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